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고독이니 평안이 이런 것과는 조금 거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조금 쉬었다가 누이 동생이 있는 수도원으로 갑니다. 거기서 또 조금 쉬는데 거기에서는 부인에게까지 편지를 쓰는데 그게 상당히 내용이 조금 심파조예요. 당신을 사랑하지만 떠날 수밖에 없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역으로 가는데 역으로 갔더니 거기 막내딸이 와서 합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톨스토이 일행은 굉장히 유명한 가출 집단이 돼버린 것이죠. 네. 몰라볼 사람이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기차를 타고 갑니다. 근데 기차 안에서 톨스토이는 열이 나는 것이죠. 아팠어요. 더 이상 여행을 계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스타포보라고 하는 작은 역에서 기차에서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스타포보 역입니다. 자, 역장이 당연히 알아보겠죠. 네, 톨스토이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그러면서 역장이 역사를 내줍니다. 여기 머물러 가십시오. 그래서 그때부터 톨스토이는 그 관사 안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때부터 톨스토이의 가출은 전 세계적인 스캔들이 됩니다. 외국에서도 내외신 기자들이 몰려 들어오게 됩니다. 사진 기자 몰려옵니다. 예, 그리고 지인들 오게 되는 것이죠. 지나가는 사람들 오죠. 정말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고독과 평화를 원했던 사람의 가출치고는 이제부터 전 세계적으로 거의 실시간으로 중계 방송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고 있던 차에 부인이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부인은 또 그날따라 늦게 일어났어요. 왜 하필이면 또 그날따라 늦게 일어났는지. 예, 늦게 일어나 보니까 남편이 가출을 해버린 것이었어요. 그래서 부인은 오열합니다. 절규합니다. 그리하여 시냇가로 뛰어갑니다. 그리고 시냇가에 몸을 던지게 되는 것이죠. 그랬는데 마침 다행히도 거기에 빨래하는 부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얼른 건져주었어요. 그래서 조금 춥기는 했지만 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고 그리하여 그때부터 이제 부인은 톨스토이를 쫓아가게 됩니다. 어떤 신문 기자가 톨스토이 온께서 아스타포보 역에 있다는 얘기를 전해줍니다. 그래서 부인은 마차를 대동하고 득달같이 달려가게 되는 것이죠. 그랬더니 거기에는 이미 누가 와 있겠어요? 체르트코프하고 아까 그 원수지간이었던 막내딸이 상황을 장악하고 있는 것이죠.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참 이게 얼마나 비극적입니까? 48년 동안 결혼 생활을 했는데 그 부인이 남편의 임종도 지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는 것이죠. 그래서 부인이 안 된다. 좀 제발 그 일을 좀 만나게 해달라. 막 이렇게 해요. 그래서 결국은 들여보내줍니다. 그때 톨스토이를 보고 부인은 솟구치는 울음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오열합니다. 그랬더니 이 체르트코프하고 막내딸이 너무 시끄럽게 우니까 예, 환자의 정신에 조금 좀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나가달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나갔어요.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톨스토이는 임종을 합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해서 부인은 임종도 지키지 못한 것이죠. 참 불행한 일입니다. 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어떻게 정말 인생 허무하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자, 톨스토이 임종 직전에 마지막 말을 남깁니다. 그 마지막 말은 나는 진리를 사랑한다였습니다. 자, 공식적으로 톨스토이의 마지막 말로 기록된 것이 바로 이 나는 진리를 사랑한다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톨스토이는 눈을 감게 되는 것이죠. 자, 진리를 사랑한다. 결국 생각을 해보니까 이래요. 톨스토이의 일생이라는 것은 이 진리를 향한 정말 그 파란만장한 그런 길, 오욕과 고뇌와 좌절로 그러나 결코 중단이 없었던 그런 진리를 향한 긴 여정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보시면은 여기 톨스토이의 장례식 장면이 보여지는데요. 러시아에서 작가는 정말 한 번도 그냥 작가인 적이 없다는 말씀 드렸죠. 톨스토이 같은 경우는 더 합니다. 정말 위대한 작가였고 나중에는 황제보다도 더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톨스토이에게는 무관의 제왕이라는 별명이 붙여졌거든요. 그의 장례식, 이것은 그 어떤 제왕의 장례식보다도 사람들의 그 추모의 물결이 강렬했던 그런 장례식이었습니다.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거장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습니다. 이것은 그냥 장례식이 아닙니다. 이 정도가 되면 우리는 이것을 장례식이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이것은 러시아 역사의 한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거장은 갔습니다. 자, 거장은 이렇게 가셨습니다마는 그가 죽음에 관해 사색한 것들은 아직까지 남아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톨스토이, 죽음에 대해서 사색을 많이 했는데요.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린 시절에 아마 어머니를 여의었고 아버지를 여의었고 또 형도 여의고 그래서 그랬는지도 모르고, 또 한편으로는 톨스토이 자신의 어떤 그 성향 때문에 죽음에 관해서 남달리 생각을 많이 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톨스토이 굉장히 활기찬 사람이었어요. 사냥 좋아했습니다. 말 타는 거 좋아했습니다. 자진해서 군대도 갔어요. 전장에도 참가를 했습니다. 또 많이 먹는 거 좋아했습니다. 여인들을 사랑했습니다. 정말 생명력으로 넘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이 생명력이라는 것이 오히려 톨스토이로 하여금 죽음에 관해 남보다도 더 많이 생각하게 했던 것이죠. 왜냐? 이렇게 생명력 있게 사는데 갑자기 죽음을 생각하면은 이게 모든 게 허무해지는 것이거든요. 도대체 왜 살아야 되는가? 죽음이란 무언가? 아니, 나는 이렇게 지금 생생하게 살아있는데 이 모든 것이 어느 날 갑자기 딱 끝난다? 그렇다면 살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제대로 사는 것이며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우리는 여기서 톨스토이의 그 모든 기괴한 도덕이라는 것이 죽음의 자각에서 나왔다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모든 것,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왜 살아야 하느냐, 이것은 결국 죽음에서 비롯됐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안나 카레니나에는요, 톨스토이를 대신해서 죽음에 관한 사색을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누구일까요? 안나일까요? 레빈일까요? 레빈입니다. 맞았어요. 안나는 그냥 죽고 사색을 하는 것은 레빈입니다. 네. 자, 레빈에게 있어서 죽음은 그냥 공포가 아닙니다. 이것은 알 수 없는 어떤 것이에요. 그래서 레빈은 더욱더 죽음을 싫어하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 만물에 피할 수 없는 종결은 처음으로 불가항력을 지니고 레빈의 앞에 나타났다. 이 죽음은 지금까지 그가 생각하고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멀리 있는 것은 결코 아니었다. 죽음은 자기 자신 속에도 있었다. 그는 그것을 느꼈다. 오늘이 아니면 내일, 내일이 아니면 30년 후, 어쨌든 간에 결국 마찬가지가 아닌가. 그러나 피할 수 없는 이 죽음이란 대체 무엇인지 그는 그것을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그것에 대해 한 번도 생각해 본 일도, 생각해 볼 만한 능력도 용기도 없었다. 톨스토이 똑똑한 사람이죠. 네. 이성적인 사람이죠. 네. 합리적인 사람이죠. 네. 이런 사람인데 자기가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이 있는 거예요. 그건 바로 죽음인 것입니다. 죽음이 무엇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두렵고 화가 나고 분노합니다. 그래서 그는 중년의 위기 직후에 쓰여진 참회록에서 죽음에 대한 자기의 고뇌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은 무의미한 것이다. 참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활력 있게 사는 사람, 그렇게 많은 작품을 쓴 사람, 그렇게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 결국 한다는 얘기가 인생은 무의미한 것이다. 이거 한마디예요. 이것이 진리였다. 게다가 이게 또 진리랍니다. 나는 그저 악착같이 인생의 길을 걸어온 결과 심연에 도달한 꼴이었다. 그리고 내 앞에 멸망 이외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발견한 것이다. 더욱이 나는 멈출 수도 없고 뒤돌아설 수도 없었으며 또 내 앞길에 고뇌와 참된 뜻이 사라져가는 것, 즉 완전한 절멸 외에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보지 않기 위해 눈을 가릴 수도 없었다. 자, 누구나 허무합니다. 여러분도 가끔 허무하시죠? 네. 어쩜 이렇게 대답이 빨리 나오세요. 네, 아니어도 있어야죠. 네. 누구나 허무합니다. 저도 허무하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허구한 날 죽음에 관해서만 생각은 안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톨스토이의 경우에는 정말 지나쳤어요. 참 극단적이었습니다. 한면으로는 활기차고 다른 한면으로는 죽음의 유혹, 또는 자살의 유혹에 시달리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결국 이 딜레마, 완전히 찢겨진 이 딜레마의 답으로서 찾은 것이 바로 도덕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살기 위해서 도덕을 선택한 것이죠. 자, 이렇게 허무한데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건 도덕적으로 살 수밖에 없다. 참되게 살아야겠다. 제대로 살아야겠다.
선하게 살아야겠다. 이것이 그가 결국은 그 죽음의 어떤 공포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거의